2013년도 1월 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금 26일까지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5일, 1월 12일, 그 다음에 1월 7일이니까 19일, 1월 26일 이렇게 4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주 정도를 지금 변전 부분을 하고 나머지 2주 정도를 발전 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변전 쪽이 오늘 좀 잘하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전이 끝나게 되면 발전을 앞으로 당기고 마지막 이 하루 동안에는 이제 뭐 관연도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빈도수가 있었던 한 100문제 정도만 요약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7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문제를 이제 따로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1부터 100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하다면 오전에도 한번 해드리고 온라인으로, 오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qnet.or.kr에 가서 이제 99회 발성배정 기숙사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접수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가까운 지역에 빨리 접수하시지 않으면은 보통 한 개 고등학교에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접수를 받거든요. 학교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지역이 가까운 지역, 예를 뭐 수원 같은 경우도 한 4군데 정도밖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구별로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영등포구에 하나, 뭐 그다음에 뭐 강서구에 하나, 뭐 강동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뭐 한 지역에 1개 내지 2개 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가까운 쪽을 빨리 접수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압기하고 개폐장치 모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개폐장치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뭐 보호개념기 같은 경우도 변압기 보호장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말고 이제 개폐장치 쪽에서는 이제 GIS라든가 V12 쪽, 그다음에 DS, ES, LS, 뭐 ASS 배전 쪽에 하고 관련된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모선의 이제 구성 방식에 따라서 뭐 단모선, 복모선, 이중모선, 뭐 1과 2분의 11모선,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 그쪽에 대한 장단점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변압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 보면 야동의 전동기나 발전기 쪽을 이해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 자료들을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오전에는 첫 시간에는 항상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본서 11장이 변전서입니다. 그래서 11장 변전서 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변압기 쪽에 가면 이제 절연협조 같은 부분이 또 나옵니다. 절연협조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피대기하고 여러분들이 절연협조 배웠을 때 이제 선비 TL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선로 부분에 대한 부분 CB, TR, LA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절연협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860, 750, 650, 460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킬로볼트별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또는 전절연, 저감절연, 그다음 균등절연, 단절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고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서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11장 변전소. 이제 송배전공학에 대한 목차를 제가 좀 애워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기준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목차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메일로 송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본인만의 한번 그런 요약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거의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11장에는 뭐 11-1, 1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좀 쳐놓은 것들이 이제 키워드들입니다. 뭐 장애에 대한 목차 부분에서 항상 이 목차의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전계통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고압 배전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의 역할이 뭐냐, 변전소의 설비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전소는 이제 4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압의 변성과 조정,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력 조류의 제어,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의 보호.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전소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실 때는 요 4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전소의 설비,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사진들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고, 변압기의 조상설비, 모선 차단기, 달러기, 피뢰기, 그 다음에 NGR이라든가 접지장치, 배전반, 기타 설비들이 어떻게 유지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예제 부분은 다 적어놨죠. 11-1, 11-2, 11-3, 11-4, 11-7, 11-9. 여기는 예제만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옛날에 그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전력계통공학이 3장만 빼시고요. 나머지 장은 다 풀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 같은 경우는 뭐 장수만 많고 시험 비도도 적다 보니까 노두, 마디, 뭐 절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관연도에 나왔기는 하지만은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건너뜁니다. 그래서 변전소의 접지 목적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2장 개폐장치 모선 맨 마지막에 이제 대지 저항률 나와 있고 변전소 접지 설계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변전소의 접지 설계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대지 저항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61.3%에 대한 법칙 같은 거 이런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빈도수는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10점짜리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은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단기 단록의 역할, 개폐 시 주의할 사항. 이제 CB 전단에 이제 DS가 있는데 스위치는 사고 전류를 차단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류를 차단을 하거나 부하 전류를 차단을 못 하기 때문에 먼저 서킷 브레이커를 이용해서 차단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스위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차단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은 나중에 이 개폐 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뭐 차단기 전후에 DS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끊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의 전격과 동작 택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GIS 변전소에 대한 장단점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단락용량 경감 대책, 뭐 단락용량 증대 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도 최근에 25점짜리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다 시스템, EMS 부분 나와있죠. 그러니까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EMS 부분이 여기서도 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변전소의 역할 앞에서 4가지 설명을 드렸죠. 전압의 변성과 조정,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력 조류 제어, 뭐 선로 보호 이렇게 나와있던 이게 기본서에 있는 나와있던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전소에 아까 보셨던 이 설비들이 어떻게 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압기, 조상설비, 모선, 차단기, 달러기, 개경 변속기, 피뢰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까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만 요약을 해드렸던 거고 여기는 이제 각각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본 거죠. 아까 거는 이제 10점짜리를 쓸 때 답안지라고 그러면 여기는 25점짜리를 쓰기 위해서 답안지에다 더 상세한 부분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변압기는 승합 또는 강압을 하는 장치고 삼상, 단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OLTC 등을 이용해서 전압이라든가 전력 조류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상설비는 회전기하고 정지기기로 나눠진다.
회전기기는 이제 동기기라든가, 발전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상설비는, 동기용 주상기가 되겠죠. 그 외 나머지 정지기기가 L이냐 C냐 또는 SVC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모선은 단모선, 복모선, 1과 2분의 11 차단 모선, 이중모선, 그 다음에 2부스 타임 모선, 4부스 타임 모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요약해서 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4단계는 이제 52 A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압 차단기가 되겠고요. 이제 고압 차단기 위주로 하면 서킷 브레이커, MBB, 이제 자기 차단기, 그 다음에 ABB, 공기 차단기, V12, 진공 차단기, G12, 가스 차단기, MC12, 그 다음 배선용 차단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10이나 MC12는 저압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MBB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차단기를. 한 30년 된 설비에 갔더니 MBB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자기적인 그 부분은 이제 블러스트로 이제 그 제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달로기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위치입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거든요. 스위치는 무바 전류나 충전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완벽하게 이제 DS를 사용하는 부분은 선로를 이제 개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경 변성기, CT, VT라고 나와있죠. 이제 PT라는 얘기를 안 쓴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MOF, 미터링 오브 피트, 이제 22,900 수용가에서는 MOF라고 사용을 하지만은 154 수용가 이상부터는 이제 CPD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CPD 같은 경우는 MOF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피레기, LASA 해가지고 이상전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이상전압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지 외부 이상전압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SPD, TVSS 같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전압을 방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라이팅 어레스트고요. 내부에서 차단기 개폐할 때 개폐 서지에서 전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몰드 변압기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게 SA, 서지 옵서버고요. 그 다음에 저압 측에서 선로를 통해서 외부에서 번개가 치면은 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압기 저압 측이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오겠죠. 그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저압 쪽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 바로 SPD입니다.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 근데 이제 그걸 TVS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똑같은데 IC 기준이냐, ANSI IEEE 기준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랜지언트 볼테이지 서지 서프레서. 용어만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 중성점 접지기기 해가지고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가 아닌 그 리액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량에 따라서 레지스터는 용량이 큰 거, 리액터는 용량이 작은 걸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TR 같은 건 있는데 GTR 같은 건 지그재그 TR로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중성점이 접지되지 않은 델타 변압기 같은 경우 저항 접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그재그 TR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접지 장치들, 배전방 기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변전소의 접지 목적 항상 이제 인체 보호입니다. 인체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기기 보호입니다. 기기 보호, 인체 보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눠 주시고 거기에 상세한 부분을 더 써주시면 되죠. 이제 접지가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이제 개통 접지도 있고 여러 가지 피레 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접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통적인 접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기 접지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긴 변전소 접지이기 때문에 변전소에 대한 각각의 기기들을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기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는 부분이 우선이 먼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개통에 대한 변압기 쪽에 대한 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통에 대한 접지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인체에 대한 안전 쪽에 대한 보호 부분 때문에 이런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쓰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변전소에서 어떤 부분을 접지를 하느냐? 아까처럼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오는 이제 피레기 쪽이라든가 혈탑 쪽에 저희들이 송배전술래 절연협조할 때 이제 발변전소에 절연협조할 때 외부에 대한 것들을 절연협조할 때 제가 피가점만 애우라고 설명드렸죠. 피레기, 가공지선, 철탑각 접지저항 저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피레기, 혈탑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어떤 전압이 치고 들어왔을 때 내부로 방전
침입하지 못하게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변압기 중성점 같은 경우는 개통접지로 보시면 되죠. 건물의 금속 부분, 철골 부분을 접지를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 공통접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뭐 1종, 2종, 3종, 특3종 이렇게 다 틀리게 구분을 하지만 다 묶여져 있습니다. 철골에 대한 접지를 요즘은 하고 있죠. 철골에 대한 접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접지, 뭐 단일접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본딩을 해가지고 접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계기형 변성기 2차 측도 접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는 다 접지를 하게끔 되어 있죠. 모터 측에도 다 접지를 하고 있죠. 외암에다가. 왜냐면 인체가 접속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나와야죠. 모터의 외암에 사람이 접속했을 때 이제 분류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기사 시험 공부할 때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기술사 시험에서도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차단기 동작 책무, 전격입니다. 아까 보셨다면 차단기 전격하고 동작 책무가 예제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차단기 전격,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용량, 동작 책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데 전격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22,900이 전격 전압은 아닙니다. 전격 전압은 최고 견딜 수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전격 전압은 성단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규정된 책무 조건하에서 차단기가 갖는 성능의 보존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능을 보증하는 부분이 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격 전류, 거기까지는 흘려준다는 얘기죠. 전격 차단 전류, 거기까지는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죠. 전격 차단 용량, 그 용량까지는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단기 용량 보시면은 500MV, 520MV, 560MV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500MV는 22.9kV일 때 12.5카까지 차단했을 때 그걸 다 곱하면 500MV가 나옵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은 22.9kV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 뭐 표준 전압, 기준 전압, 뭐 전격 전압, 절연 전압, 뭐 임펄스 전압, 뭐 여러 가지 전압들이 많았죠. 거기서 이제 배워 주셔야 되는 전격 전압은 기계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성간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성간 전압.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 성간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22.9 곱하기 1.1분의 1.2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4kV 정도가 민수에서 사용하는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격 전압을 24kV를 넣고 전격 차단 전류를 12.5카를 넣게 되면 520M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단기의 명판을 보시면 520MV가 적혀 있는 거죠. 근데 한전 차단기를 보시면은 전격 차단 용량이 560MV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한전은 전격 전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의 전격 전압은 몇 kV죠? 25.8k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사시험 공부하다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5.8kV 곱하기 12.5카를 계산하시면요. 딱 560MV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전격 차단 용량을 500MV를 안 쓰고 이제, 1000MV를 쓴다고 하죠. 그건 뭐냐? 전격 전압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전격 차단 전류를 12.5카가 아닌 25카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건 단락 용량이 늘어나죠. 그걸 경감을 하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가더라도 경감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사고 전류를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격 차단 용량이 500MV가 아닌 1000MV짜리도 쓰고 있다. 대용량 배전을 하면서. 동작 책무는 이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제가 자동차 요즘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정비소에 가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12월 말에 차가 좀 이상이 있어서 자동차 공업사를 갔더니 입고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당장 힘듭니다. 내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뭐 자동차 책임보험, 무한 책임보험도 있죠. 유한도 있고 그것처럼 얘가 차단기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과된 2회 이상의 투입 차단 동작을 일정 간격을 두고 행하는 일련의 동작이라는 얘기죠. 그 시간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만 지키면은 우리 차단기는 기계적 정기적으로 몇 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 그 시간을 어기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차단기가 터지더라도 보증을 못하겠다는 보증 한계를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CO-CO가 있는데 O는 오픈을 하고
T1 동안의 시간 이후에 다시 클로즈 했다가 사고를 또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차단을 했다가 다시 T2 동안에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클로즈 앤 오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다려주냐? 왜냐하면 사고 전류는 I자승 RT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로서 차단기에 계속 쌓여지게 되기 때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축적된 그 열량을 방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투입을 하다 보면 얘가 열적으로 열화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서 요거를 일반용 같은 경우는 3분, 고속도 제트윕 같은 경우는 0.3초, 3분이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오픈을 하고 나서 0.3초 있다가 다시 클로즈를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엔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2번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열이 바로 방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전격 전류가 뭔지, 그래서 단시간 전류가 뭔지. 저번에 이제 케이블 저희가 허용 전류 계산할 때도 단시간 전격 전류 계산했죠. 그다음 연속 허용 전류 계산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류가 나오면은 전격 전류가 있고 단시간 전류가 있고 투입 전류가 있고 전격 투입 전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에도 내용들이 많이 틀려집니다. 차단 전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투입 전류는 이제 메이킹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에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IPEAK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IC 60909에서 이제 그 각각의 고장 전류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관연도 문제로 나왔었으니까요. 바로 전시험 때 전시험 때 나왔었죠. 작년 8월 달에 나왔었네. 2월 달에 나왔었네.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관연도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킹 커런트는 뭐냐면요. 차단 전류는 사고가 나면은 일단 이제 이런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큰 전류가 흐릅니다. 요걸 이제 대칭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분은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비대칭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회로에 있는 이제 DC 성분에서 감쇄되는 이런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분하고 이 AC의 대칭분이 합해져서 이제 비대칭분이 생기는데 우리들이 차단하는 것들은 보통 2분의 1 사이클이나 3 사이클이나 30 사이클에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단기는요 항상 30 사이클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메트리컬로. 차단기 MC12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SI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 30사이클 때 고장 전류를 메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차단기는 요 2분의 1 사이클이나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에서도 다 견딜 수 있게끔 시험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사이클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요걸 이제 비대칭 계수라고 해가지고 멀티플라잉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MF라고. 그럼 여기하고 얼마나 비대칭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는 2.8배, 2루트 2배까지는 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같은 경우도 계산하시거나 차단기를 계산하실 때는 항상 2.5배 이상에 대한 투입 전류를 고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IC 기준에 의하면은 1.8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대칭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30사이클 때 고장 전류가 예를 들어 30하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배수, 이 멀티플라잉 팩터는 얼마라고요? 이게 2루트 2배입니다. 최대. 이론적으로. 그럼 얘가 2.8배가 나옵니다. 여기 1.414니까. 2루트 2배니까 2.414니까 2.8배가 맞나요?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부분, 2분의 1 사이클. 요때 이 부분을 1.8 루트 2배가 됩니다. 1.8 루트 2배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2.5배가 나옵니다. 2.5배. 정확하게. 2.5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다 2.5만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30사이클 때 고장 전류를 가지고, 뭐 3사이클이나 5사이클이나 8사이클의 차단기는 견딜 수 있게끔 미리 다 이 부분을 멀티플라잉 팩터를 고려해가지고 시험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표시만 요때만 표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투입 전류는 뭐냐? 아까는 차단 전류는 요때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때나 요때. 차단기의 차단 사이클에 따라 왠지 접점이 벌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사고가 생긴 상태에서 바로 투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투입을 할 때는 요때 사고 전류를 견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투입 전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요때 부분을 견뎌주기만 하면 되니까 요게 2분의 1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투입 전류라는 차단기 투입 시간에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며 최초 주파수에 있어서 최대치로 나타난다. 요 2분의 1 사이클로 나타난다. 삼상 시험에서는 각상의 최대값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2.5카짜리 차단기 같은 경우는요. 31.25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단기에 투입 전류는 31.5카짜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IC 기준에서 2.5배를 하게 되면 31.75카가 나옵니다. 31.5카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32.5카짜리 또 차단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1카를 더 견디게끔 하려면요. 그 기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전격 투입 전류는 마찬가지로 여기 그래서 2.5배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격 투입 전류가 IC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배를 해줘야 된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입 전류 쓰실 때 한 번 더 내용을 써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단 전류, 브레이킹 커런트라고 되어 있죠. 삼상 전류 중에 최대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전격 차단 전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격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보증을 해주는 게 어디까지 보증을 해주냐? 그러면 뭐냐?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규정된 회로 조건에서 표준 동작 책무와 동작 상태에 따라서 차단할 수 있는 지상 역률의 차단 전류의 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교류분의 실효치자, RMS다. 네? 루트민스키하다 이겁니다. 피크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트립 전류도 실효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피크치를 쓰는 경우는 아까처럼 피크치는 뭐라고요? 아까 투입 전류 같은 건 피크치를 씁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제 실효치를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GIS 변전소 쪽입니다. 그래서 GIS 변전소 하게 되면은 어디다 적용하자? 제가 키워드가 뭐였죠? GIS 변전소 적용. 키워드 4글자. 뭐였죠? 예? 도해 양공. GIS 변전소. 도심지. 그리고 해안 지역, 산악 지역, 양수 발전소,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아니면 고전압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GIS를 쓰게 되면 축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면적을. 그렇지 않고 컨벤셔널 타입의 AIS를 쓰게 되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건 다 돈이라는 얘기죠. 명동 같은 거 지금 뭐 한 평에 뭐 1억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줄여도 돈이 커지겠죠. 자, SF6 가스 공기의 2.5배에서 3배의 절연 여력을 가지고 있다. 3에서 4kcm 제곱미터의 압력을 가지고 있으면 52 절연유 이상의 절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뭐 5에서 6kg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가압을 합니다. 소형화가 가능하다. SF6 가스로 공기 중의 절연보다 더 하기 때문에 절연 간격을 더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전부 밀폐. AIS 같은 건 충전부가 밀폐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대기 중 오염, 물에 영향이 없다. 신뢰도가 높고 보수가 용이하다. 근데 보수가 또 용이하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통째로 갈아줘야 되니까. 점검 같은 게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써주실 때 내용을 잘 봐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음이 적다. 환경과 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맞는 내용이고요. 단점은 내부 유관 검사가 불가하다. 안에가 안 보이니까. 가스 압력과 수분을 엄중하게 감시해야 된다. 가스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공기 중의 절연보다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는 개폐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투입은 못합니다. 투입을 할 때 왜 못해요? 투입 전류가 커지는데 그 투입 전류를 견디지 못하는 얘기죠.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투입할 때 그 큰 투입 전류를 압력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대기압하고 똑같은 상태에서는 절연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입할 때 얘가 그거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입은 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분 같은 건 안에 150ppm에서 뭐 한 300ppm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요 세제곱미터 이렇게 입병만 비슷한 정육면체 그 안에 150개의 알갱이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전도체가 되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안에서 전기가 생기면서 어떤 분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분 같은 것도 감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액화 방지. 영하 35도, 40도씨 되면 얘도 가스이기 때문에 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내부 점검 부품 교환이 번거롭다. 비교적 고가이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유기주 안검군 사단조고 유객, 제가 얘기했는 사단조교, 유객, 유관 검사가 불가능하다, 액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들을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락 용량 경감 대책. 이거는 왜 단락 용량을 경감을 해야 되냐. 단락 용량 시 증대 시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거의. 10점짜리로 물어봤을 때는 키워드 정도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나중에 그 자료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전소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은. 고전압, 대용량이 된다는 얘기죠. 왜? 용량이 커질수록 송전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죠. 전압이 올라갈수록. 그럼 변전소를 많이 설계를 못하니까, 왜냐면 송전소, 철탑도 많이 설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님비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변전소가 한 660여 개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한전 변전소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중으로 안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그 위에는 공온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변전소, 운전 보수의 극대화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 600개 중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인 변전소도 반 이상이 됩니다, 지금. 무인 변전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이제 순회팀이 있죠. 순회를 해가면서 이제 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카다 시스템 나왔었죠, 아까 EMS. 그래서 원방 감시, 원격 제어, 원격 측정, 자동 기록, 경보 발생 해가지고 기계 발급 안자원 생각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스카다 나오면은 EMS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요건 EMS 개념에서 그런데 이제 스카다로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원방에서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알면. 원방에서 컨트롤 하거나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한 부분. 자료 취득, 제어, 감시, 측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원격에서, 원방에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1장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실 거고요. 자, 이제 변전공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이제 변전소 부분은 좀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자, 변압기입니다. 그만큼 변압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삼상 주변압기 결선 방식 선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기차 측 기준으로 Y-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시죠. 이제 결선 방식별 이제 특징들을 보는 겁니다. 델타, 델타, 델타 Y, Y 델타, YY 델타. 이렇게 보시면은 또 뭐냐. 변압기의 병렬 운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압기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결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 델타하고 델타, 델타는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델타, 델타, 델타 Y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1차 측이 같으면, 2차 측이 틀려도, 전압만 같으면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이제 결선 방식별로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 케이스만 봐두시면 되니까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전력용 상권선 변압기 결선을 YY 델타로 하는 이유. YY로 하다 보니까 영상 변압기에 대한, 영상 전류에 대한 것들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델타 건선을 통해가지고 영상 전류를 소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사 변압기 같은 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주요 송전선로에서 YY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개념. 그래서 묶어놓은 겁니다. 같이 내용들을. 결선 방식별로. 상관선 변압기의 주된 용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YY 델타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단상과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렬 운전 조건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의 가능 결선과 불가능 결선을 나타내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산을 해가지고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뭐였죠? 키워드가
6글자. 그러면 발전기 병렬운전 키워드 5글자 아시나요? 크기 주파상. 이건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각, 전압의 뭐죠?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파형이 같아야 된다. 상차각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상차각이 아니라 상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상회전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변압기도 키워드가 상권, 극전, 각, Z입니다. 이 상을 상차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은 무조건 상회전입니다. 변압기 병렬운전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상권, 극전, 각, Z. 상은 상회전.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 극수가 같아야 된다. 극전,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극전, 각변이가 같아야 된다. Z,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근데 Z가 왜 뒤로 나왔을까요? 임피던스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틀려도 병렬운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하 분담이 틀려집니다. 임피던스가 작은 거하고 임피던스가 큰 거가 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은 쪽에 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하 분담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과부하를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만족시키면 좋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무효 횡류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렬운전을 하게 되면요. 저번에 OLTC 하면서 그 병렬운전 할 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한류 리액터를 달아줬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병렬운전을 하게 되면 안에서 순환하는 부분이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무효 횡류라고 합니다. 그 무효 횡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잘못하면 단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전압의 위상이 반대로 걸렸다든가 파형이 틀리다든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는데 얘는 밑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배의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터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 4, 5 초고압 변압기를 단상 단건 변압기를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채택의 근거. 아까 좀 삼상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단상에 모여서 됐다라고요. 167짜리를 3개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00MV가 된다는 얘기죠. 500MV.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00MV 차단기 나오는 게 167짜리 3개를 YY 델타로 결선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수송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상으로 만들어서 현지에 가가지고 그걸 조립을 한다는 얘기죠. 몰드 변압기도 삼상 같은 경우에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갈 때가 어떻게 하냐면 다 분해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조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345 및 765 계통에서 사용하는 단권 변압기를 이건선 변압기로 환산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요. 765 같은 경우는 이상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1000MV짜리 2개가 합쳐져서 2000MV짜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65 같은 경우. 그래서 변압기를 보면 이쪽에 변압기 하나, 이쪽에 변압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동설변전소 사진 같은 걸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중간에 이제 콘크리트 벽 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 1차 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차 측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3차 측은 이쪽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Y, 그리고 이 옆에는 델타로 이 3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여기 알루미늄 모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델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성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 냉각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 냉각 방식도 생각을 하셔야죠. 발전기 냉각 방식이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처음에 공기, 그 다음에 수소, 물. 이렇게 공기, 수소, 물이 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N, O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람, F, 포스 해가지고 ON, AF, ON, OF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내추럴. N은 내추럴입니다. 오일로 그냥 자연 냉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AF는 뭐냐? 에어. 공기로 불어서 또 보조로 냉각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변압기를 보시면 몸체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옆에 날개들 많이 달려있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옆에 방열판 이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펜을 달게 되면 변압기 용량이 한 1.25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25% 정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용량을 하다 보면은 팬의 모터를 돌리는 부분이 한전에 와서 이제 봉입을 해버립니다. 왜? 그거를 더 돌리게 되면 더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계약 용량에 맞춰가지고 뭐 45에 60MV다. 우리는 45MV에 계약을 했다. 그럼 팬을 돌리면 60MV까지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얘는. 45에 60MV라는 건 앞에 45는 그냥 자연 냉각이었을 때 45MV고요. 뒤에 60은 팬을 돌렸을 때 60MV까지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팬을 봉입을 해버립니다. 팬을 못 돌리게. 팬의 컨트롤의 조작 스위치에다 봉입을 해버리면 그거를 올리게 되면은 끊어질 거 아닙니까? 전력량계에 봉입하듯이 그렇게 이제 와서 이걸 찍고 갑니다, 이렇게. 변압기 유지보수.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변압기 사고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이상검출 방법. 변압기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20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피 검사도 하죠. 피 안에 백혈구가 얼마나 있는지,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듯이.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을 빼가지고 그 오일의 산가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안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아크가 생기겠죠. 아크에서 메탄이라든가 에탄이라든가 프로필렌 같은 그런 수소가스 같은 게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용존돼 있는 양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이, 예? 엔진이 잘 돌게 해서 엔진 오일도 집어넣죠. 엔진 오일도 조금씩 타죠. 예? 타서 없어지니까 이제 보충을 해주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뭐 누수가 되면 빠져나가겠지만 어차피 함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서 아크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일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엔진오일을 갈아주면 차가 좀 더 부드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보통 오일을 빼가지고 상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6600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고가 좀 천천히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22900 이상에 대한 변압기, 154 변압기 같은 사고 나면요. 10분 안에 터집니다. 그냥.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10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혈압 체크하고 피 검사하는 것처럼 얘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냥 예측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상시 때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죽이고, 전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인데 그걸 못 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활선 상태에서 이제 점검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방전을 이용해가지고 안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왜냐면 안에서 코로나처럼, 내부에 뭐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기면 그런, 방전 현상이 생깁니다. 파셜 디스파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PD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파형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보게 되면 이 파형에 어느 이제 분기점에서 이렇게 지그지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전에 코로나 같은 것도 코로나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근데 그게 뭐였죠? 앞에 보시면 규정되어 있는 온도, 규정되어 있는 전격 기압에서 780mmH 또는 20도씨 기준에서 그런 내용들을 앞에다 이제 좀 더 갖다 쓰시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확하게 내용을 써주실 때. 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이상을 검출하는 최근의 예방 보전 기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기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좀 더 실무적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사용하는 계전기. 변압기 보호용 계전기. 크게 뭐가 있었죠? 크게 하면은, 크게는 정기적 보호장치하고 기계적 보호장치로 먼저 나눠주셔야지만 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정기적 보호장치는 비고, 비율차등 보호계전기. 그 다음에 과절류 계전기.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면 이제 거리 계전기 같은 게 후비보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기계적 보호장치는 뭐가 있었죠? 키워드. 5글자. 부충방유권. 자꾸 키워드, 부는 뭐라고요? 부혈주, 충격압력 계전기. 부충방, 방압장치, 방압변, 유면온도계, 권선온도계.
이렇게. 앞에 3개는 96, 뒤에 2개는 26. 이렇게 써주시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신뢰도를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을 하려고 안시, 기계, 기구 번호 같은 걸 더 써주시고 그림을 더 그려주시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입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정기 3가지. 바로 이제 정기적인 보호장치하고 기계적인 보호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변압기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를 위한 개전 방식. 이게 바로 비율차동 보호 개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주보호기 때문에 비율차동 개전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도립전류란 뭐냐? 여자 도립전류는 뭐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걸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해놨느냐 책에서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자 도립전류에 관하여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3가지 이상 열거하셔. 근데 여자 도립에 의한 오동작 방대 대책이 뭐라고요? 키워드? 4글자? 트감고비. 트감고비. 예? 순서는 바꿔주셔도 된대요. 트는 뭐였죠? 트립 낙법. 감도조합법. 고주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왜? 여자 도립전류가 뭐라고요? 이고주파가 들어있는 비대칭파라고요. 아까 고장전류처럼 고장전류였는데 비대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상분에다가 AC 성분이 들어서 비대칭이라고 돼 있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이 비대칭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자 도립전류에 대한 트립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예? 몇 초 동안. 왜? 여자 도립전류는 아주 순간적인 시간 동안만 치고 올라가거든요. 감도를 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동안 감도를 저한다든가. 이 고주파를 억제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안에는 2고주파하고 5고주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변압기 여자 도립전류에는. 그 성분만 빼버리면 왜? 고주파는 뭐라고요? 각각의 기본파 안에는 고주파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RMS 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주파 억제 대책할 때 그 고주파만 없애버리는 게 왜? 전류를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발열이 억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비대칭파 저지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아몰포스 변압기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귀소광판에 대한 것들이 이제 특성이 틀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배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방향성 귀소광판은 새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귀소광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특성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스코에서 귀소광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때 좋은 회사에는 좋은 걸 빼놓습니다. 큰 회사 쪽에는 그런 귀소광판을 더 좋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싼 군데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순번에서 밀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압에서 귀소광판을 쓰고 남죠. 그거를 저압에 갖다가 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소광판 남았으니까 그거 고철로 팝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잘라가지고 조그만 데다 잘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초고압 같은 경우는 워낙 크게 쓰니까 짜투리가 남는다는 얘기죠. 짜투리 남는 걸 다시 잘라가지고 또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몰포스 변압기는 이런 방향성 배열이 아닌 여기다 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더 특성을 이제 무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채워질 때 균일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부터 빨리빨리 채워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성점 접지 리액터입니다. 리액터. NGR인데 제가 리액터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죠. NGR에서 리액터 부분은 이제 한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레지스터 부분은 민수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이 리액터를 몇 옴짜리를 쓸까요? 0.5에서 0.6옴 사임지를 씁니다. 22,900 수용가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시면은 6,600 같은 경우는 100A 저항접지로 만들겠다. 그럼 38.1옴이 나옵니다. 그게 왜냐면 자, Y가 있습니다. 여기다 NGR을 달아가지고 6,600인데 100A 저항접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항은 R은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R은 얼마짜리를 쓰면 되죠? R은 I분의 V죠. 예? I가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그럼 R은 얼마 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전압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이 뭐가 걸리죠? 상전압이 걸리죠. 여러분들 66ohm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간전압일 때 66ohm이고요. 여기는 6600 나누기 루트 3 얼마가? 3810V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Y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전압을 두 개를 얻기 위해서, 양전압을 얻기 위해서 성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그 부분이 첫 번째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38.1ohm짜리를 쓰는 겁니다. 38.1ohm은 ohm이죠. 좀 크죠. 얘는 NGR,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한전에는 여기 부분을 어떻게 쓴다? 0.5에서 0.6ohm 정도를 쓴다. 왜 그렇게 썼는지 1998년도 한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배전용 변압기 감소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요걸 0.5에서 0.6ohm 정도를 쓰니까 일선 지락 시에 고장 전류를 최대한 저감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ohm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쓰게 되면 일선 지락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그 고장 전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험에 대해서 나왔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임피던스 해놓고 밑에는 뭐라고? 최대. 위에는 평균이라고 했죠. 항상. 그러면 전체분의 이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체 전압분의 이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 그럼 전체 전압분의, 전체 전압이 뭐였지? 2였죠. 2분의,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가 뭐죠? 요게 이 Z 부분하고 I죠. 요 ZI를 넣은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1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다 보니까 N분의 N2, 예? V분의 V1, I1분의 I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V하고 I 값은 바뀌어지죠. 전류는 반대니까. 그걸 N1하고 N2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전압 똑같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그만큼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실이 생기지 않으려면 1차 측 전압을 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뭐 6,600V면 6,000V, 6,000V 뭐 5,000 뭐 700V 이 밑에 부분을 1차 측의 전압이 더 낮은 것처럼 결선을 하는데 이 변압기 탭 전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피던스를 줄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전용 변압기의 말단으로 갈수록 탭 전압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바로 그 사이에 임피던스를 줄여주면은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압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이건 뭐라고요? 철선과 동선이 같아질 때. 예? 그러면 이제 변압기의 효율은 귀약 효율, 실측 효율, 뭐 전일 효율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시간에 따른 뭐 단시간 효율도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 변압기에는 이제 그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이 두 개가 같아질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아몰포스 변압기는 뭐라고요? 무슨 효율? 무부하시, 부하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무부하시에 대한 효율이 작기 때문에 무부하에 대한 그 손실이 작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 아몰포스 변압기는 효율이 좋게끔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 변압기는 요게 요쪽 영역에서 효율이 좋게끔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99점대였고 얘는 98%대였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데 왜냐면 무부하에서 왜냐면 손실이 무부하에 거의 적기 때문에 무부하의 손실과 이게 부하 손실인데 그 지점에 만나는 지점이 효율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부하가 조금만 걸려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손실도 줄어들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일단 뭐 농어촌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에
멀리 그 배전선로의 말단에 있지만은 실제로 부하를 많이 안 쓰는 경우는 아몰퍼스 변압기를 쓰게 되면 효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배전 쪽에서 써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부분, 변압기 소음, 철심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층간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의 50Hz인지 60Hz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주파수가 60Hz면 그만큼 60번이 더 발생되니까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50Hz에 비해서는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책 같은 거 어떻게 되니? 방진 고무 같은 거 왜? 얘가 떠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고무를 넣어가지고 덜 떨게 하게 되면 소음이 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 철심소음, 건선소음.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서지 옵서버. 서지 옵서버는 뭐라고요? 내부 이상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LA로, 내부 이상전압은 서지 옵서버. 그래서 얘는 적용상의 장소가 틀려지죠. 외부에다 닿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어디에다 닿나?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95kV 정도의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가지다 보니까, 물론 몰드 변압기를 더 높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95에서 125kV 정도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 서지가 차단기도 개폐를 합니다. V12를. 근데 V12가 개폐를 할 때는 V12는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안 하고도 차단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됐죠? 차단기가 개폐를 하는데 여기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해줘야지만 전압이 이렇게 튀는 게 적은데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하지 않고 요 위에서 개폐를 하다 보니까 얘가 전압이 높은 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튀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겁니다. V12가 차단 특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그럼 G12나 이런 쪽에서는 개폐서지가 없느냐? 개폐서지가 적습니다. V12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GIS 변전소 같은데 그런 서지 옵서버 단다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근데 V12만을 썼을 때는 52를 쓴다. 상관없습니다. 왜? 개폐 특성이 양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V12를 쓰게 되면 이런 서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몰드 변압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는 건선 쪽에 어떤 충격이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주기 위해서 서지 옵서버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폐 서지가 피레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귀하경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전압은 그 표준 충격파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전압은? 예? 예, 귀하경점은 예? 10에서 90이었나요? 그러면 전류는 30에서 90이죠. 전압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파두장과 파미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전류는 파두장과 파미장이 예?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개폐서지는 파두장과 파미장이 어떻게 되죠? 250에서 뭐 50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얘는 짧게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짧게 치고 들어오는데 높게 치고 들어온다. 예? 개폐서지가는 높지는 않은데 얘가 길게 치고 들어오니까 영향이 더 미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똑같이 방전하는 특성이 약간 틀려집니다. LA하고 SA는 방전을 해주는데 들어오는 걸 감지하는 영역대가 좀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그냥. 안에 특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들어오는 입력 부분은 아까처럼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 놓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서지 옵서버는 뭐다? 진행파의 반사 2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Z1 있고 Z2가 있다. 그러면 이 Z2가 어떻게 된다? 바로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이 Z1이 선로가 되는 거고요. 차단기에서 이 사이에 선로 사이에 여기다 서지 옵서버를 달아주는 거죠. 근데 변압기 1차 측에 차단기하고 변압기하고 거리는 짧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2,900 선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피렉이 154, 345, 154, 66, 22.9. 메타가 몇 미터죠? 85.
65, 45, 20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서지업소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20m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늦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 변압기에 보통 BIL은 150kV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변압기를 썼을 때는 서지업소버를 안 답니다. 우리나라 내선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의 개폐 장치로 V12를 사용하는 경우 전단에 서지업소버를 달아야 된다. 또 하나 부분이 바로 전동기 전단에 V12로 개폐를 하는 경우는 서지업소버를 달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써주셔야 되고요. 변압기 이행진압이 있습니다. 바로 정전 이행진압, 전자 이행진압. 정전적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왜? 변압기에 권선이 있죠. 권선 사이에 이제 C성분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C성분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전파가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콘덴서를 달아준다.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삼상 주변압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Y, 각변이가 0이라는 얘기죠. 각변이가 없다라고 했죠. 저번에 각변이 설명드렸죠. 각변이는 크게 이제 1차 측은 대문자, 2차 측은 소문자, 그리고 중성점 같은 경우는 N으로 연결해주면 되고, 각변이 자체는 숫자 1로 쓰여가지고 1마다 몇 도씩? 30도씩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럼 숫자가 1이었을 땐 30도가 앞서는 1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죠? 1시 방향에 적기 출현. 12시 기준으로 1시 방향이니까 이게 30도라는 얘기죠. 11시 방향은 이렇게 저희가 시계 방향을 돌기 때문에 3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1차, 2차 건선에서 중성점을 인철하여 피뢰기를 접속할 수 있다. 그건 뭐냐? 단절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다. 그래서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고전압 같은 걸 썼을 때 더 유리하다. 변압기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단점은 여기 뭐라고요? 아까 3고조파의 여자돌리의 통로가 없어서 전압 파형이 왜곡된다. 그건 뭐냐? 영상고조파가 바로 넘어갈 수가 있다. 유도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락사고 시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YY 방식을 안 쓰고 YY 델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Y 델타하고 델타 Y는 30도가 레그를 하거나 30도가 리드한다. 중성점 접지와 단절연 방식을 태용할 수 있다. 왜? 여기 지금 중성 접지하고 여기 단절연을 할 수가 있죠. 1차, 2차 틀려지니까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3고조파 여자들과 델타 결선내를 순항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상전압을 평형시키기 위해서 Y측 건선의 중성점 접지가 필요하다.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단상부하에 의한 불평형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위상차가 발생한다. 단상 고장 시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 델타 결선에서는 단상 고장이 되면은 V 결선으로 뭐 이용률 57.7%, 뭐 86.6%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운전이 가능했죠.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델타일 때는 아까처럼 장점은 뭐냐? 한상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V 결선에서 57.7%의 출력을 성전할 수가 있고, 이용률은 이건 출력이죠. 출력은 57.7%. 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루트 3을 두 대에서 공급을 하니까 57.7%가 된다 이거죠. 근데 2분의 루트 3은 86.6%의 이용률이 되는 거고, 요거는 두 대를 어떻게 계산했더라? 제가 루트 3분의 1로 계산을 하네 이게. 예. 그렇게 하면 57.7%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86.6%가 나옵니다. 출력은 57.7%고 이용률은 86.6%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명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3고조파 전류. 델타가 나오면 이제 3고조파 전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래서 델타 결선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단점은 뭐냐? 중성점을 인출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권선비도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순환전류 흐른다. 내부 임피던스도 같아야 되고요. 뭐 중성점 탭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탭 체인저를 구비해야 되니까 비경제적이다. 이런 내용들. 요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크게 컨셉을 YY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자전류의 3고조파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3고조파다.
Y 델타 Y를 썼을 때는 Y에 의해서 접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델타 결선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용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 델타에서는 중요한 게 이용률. 한상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57.7%의 출력을 송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YY 델타로 하는 이유. 앞에서도 설명됐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차 측, 2차 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절연이라든가 이상전압 억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손해전력은 3차 권선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조상 용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1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다 뭐 23kV를 해가지고 용량만 30mV 정도 걸어서 거기다 이제 콘덴서를 투입을 한다든가 해서 조상 용량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위상차를 보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YY 델타에서는 위상차가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YY로 위상차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고조파 같은 것만 없애주고 아니면 조상 설비의 용량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3고조파를 제거를 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델타 결선이 들어가면 3고조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결선하여 3고조파를 제거한다. 전원전환 파형이 왜곡된다. 이런 부분들. 저번에 이제 고조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3고조파는 왜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120도 위상차를 가지기 때문에 S는 이렇게 갑니다. T는 이렇게 갑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R상이 이렇게 가죠. S상은 120도니까 여기 90도니까 여기 120도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죠. T상은 240도니까 여기서 60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요렇게 요 리프를 줄여가지고 직류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3고조파는 어떻게 되냐면 3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3배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3개 나눠주죠. 여기다 하나, 둘, 3개를 나눠주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을 또 하겠죠. 요게 이제 그림을 그러면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니까. 그럼 얘도 또 여기서 또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얘도 여기서 또 시작을 하죠. 여기서 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온 거 하나, S상에서 온 거 하나, T에서 온 거 하나. 하나, 둘, 셋. 요건 중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 부분 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래서 여기서는 스칼라량이 돼가지고 얘가 3배가 뜹니다. 여러분 지락전류 IG는 뭐라고요? 3배의 I0라고 되죠. 이런 식으로 3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3배의 I0가 되는 겁니다. 영상전류 3개가 합쳐져서 지락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거기가 여기 분이 R상, S상, T상부터 하다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3개가 앞에서 온 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절연, 저감절연. 이제 아까 절연엽조에서 절연엽조의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절연의 종류.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지음만 보시라고 했죠. 그건 유효접지로 비교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은 디귿만 보시라고 그랬죠? 디귿이 들어갑니다. 균등, 단. 그래서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서로 틀린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절연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균등절연, 디귿자를 생각해서. 저감절연 지읒자를 생각해서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전절연. 그래서 중성점 유효접지 계통에서 유지된다. 절연 레벨을 납치는 게 단절연이고요. 요거는 저감절연 뭐냐? 유효접지. 그럼 유효접지는 뭐다?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몇 배 이하? 1.3배 이하. 성간전압의 75%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접지 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족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저감절연이라는 얘기죠. 전절연이 되고 저감절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들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제 호스가 나오죠. 1호사의 호스가 어떻게 되죠? 1호사 나누기 1.1 하다 보니까 140kV 나오니까 이제 140호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기준 전압하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40호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1호사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죠?
288kV가 되죠. 예?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호스로 하게 되면 이제, 52 플러스 50 해가지고 5 곱하기 140 하게 되면 700에다가, 잠깐만, 600에다가 50이니까 650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750인데, 거기서 1단 저감해가지고 650kV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750이네. 제가 계산 잘못했네. 52 플러스 50이면 5 곱하기 140이니까 여기 700이고 여기 50이니까 750입니다. 거기서 1단 저감해가지고 650kV로 1단 저감해서 변압기를 결선을 하는 거죠. BIL은 이렇게 해서 1.1분의 5 해가지고 52, 50인데 이게 154니까 1.1로 나누면 140호가 돼가지고 여기 7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비티에서 해서 그래 860, 750, 650, 460이 나오는데 그 750이 나오는 부분이 CB 쪽이 750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는 거기서 1단 저감을 하게 되면 1000kV 이하에는 1단 저감을 할 때는 100kV 저감이 되니까 750에서 1단 저감한 650kV를 변압기를 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는 460kV. 여기서는. 근데 이제 154에 대한 피레기 전격 전압이 있었고 얘는 전격 절연 계급이죠. 호스로 할 때. 조상설비를 연결해가지고 3차 측에 아까 델타 건설 쪽에 조상설비를 연결해가지고 역류 개선이나 전압 조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 QV 컨트롤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변압기로 YY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왜? 델타가 없으니까 아까 중성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상고주파에 대한. 상고주파 여자전류의 통로가 없어서 전원전압 파형이 왜곡된다. 유도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락사고 시 이상전압이 발생된다. 삼상전압이 불평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고주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에서는 항상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삼상 변압기 용도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용도가 뭐라고요? 3권선. 2차, 3차에 서로 다른 전압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그때 이제 고주파 할 때 YY 델타 이렇게 썼지만은 그걸 뭐라고요? 델타 델타 Y 해가지고 3권선을 해가지고 델타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해가지고 요거를 1차 측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주파가 5고주파고 7고주파가 상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권선 변압기를 쓴 데들이 바로 철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민수 같은 경우 YY 델타 쓰는 쪽에서 이 3차 쪽에 결선하는 부분은 그냥 거의 조상 용량으로 씁니다. 1차 측하고 2차 측을 해서 전압만 쓰지 3차 측은 별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3권선 변압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민수 쪽에서 YY 델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요거는 2차, 3차에 서로 다른 전압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렇게 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 민수에서는. 뭐 철도라든가 이런 쪽에 특이한 부분이 아니면은 없다. 서로 다른 전압의 두 개의 통으로부터 수전하여 3차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거꾸로가 될 수가 있겠죠. 두 군데에서 전압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요건 이제 병렬 운전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부분 될 때. YI 결선된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을 정연파로 유기하거나 변압기 3차 결선, 델타 결선한다. 요건 YY로 해가지고 1, 2차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3차 쪽에서는 손해 전력 공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전소에 가보시면 YY 델타 3차 결선 해가지고 그 3차 결선에서 손해 전압을 빼가지고 쓰면서 거기다 조상 설비만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건선에 조상 설비를 연결한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그 단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계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입 전류, 그 다음에 NGR, 그 다음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서지 옵서버 이런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